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텍스트 중에 단군 신화로 새롭게 보는 다문화사회 이 내용을 주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단군 신화라 하면은 우리 민족의 건국 신화로서 우리 단일 민족을 강조하는 신화다. 순수한 우리 혈통을 연구,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신화다. 이렇게 보통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단군 신화에서 다문화적인 요소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찾아낼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관점을 이제 놓고 우리가 단군 신화를 새롭게 한번 해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단군 신화에 대해서 다문화적인 요소를 이제 연구한 논문들이나 그 결과물들도 사실은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뭡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다문화 사회로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접어든 과정인데 전해 내려오는 우리 그 설화, 건국신화라든지 또 이제 고전 문학 중에서 어, 많은 주목받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이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 외국인 여성이든 뭐 이주 노동자든 그 한국어 교육을 할 때, 다문화 관련 교육을 할 때, 이 문화를 교육할 때 이 우리나라의 전통 설화 이런 고전 문학이 그 중요한 교재로 활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특히 이제 단군 신화가 이 아까 말했다시피 다문화적인 관점에서 에, 많은 그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재로 또 활용이 되고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이제 찾아본 걸 보면 어, 여기 나오죠. 이제 다문화사회, 단군 신화 등 역사 교육이 중요하다. 이제 언론에도 뭐 이렇게 몇 번 나온 내용인데 이런 데서 보면은 이제 어, 이 외국인 편집장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조금 편향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인 편집장인데 이 이름이 또 알파고예요. 알파고 신하 씨. 그래서 역사의 중요성을 이 사람이 이제 강조하면서 한국 TV에 자주 출연한 한 외국인과 대화하다가 단군 신화에서 멈추게 됐다. 그 외국인 친구가 단군 신화의 내용을 모른다는 것을 알아챘다. 친구는 모른다고 시인했다. 나는 너무나 놀랐다. 한국어도 그렇게 잘하고 한국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어떻게 단군 신화를 모를 수 있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어학당 다닐 때도 안 배워서 나는 단군 신화를 충남대 정치외교학과에서 배운 거 아니야. 난 어학당에서 배웠어. 4급 때는 가르치던데 넌 6급 졸업한 거 아니었어? 뭐 이런 대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바로 설명을 해줬답니다. 단군 신화를 모르고 있어서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막 이런 외국인의 관점에서 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 단군 신화에 나타난 다문화사 해가지고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나 이런 게 논문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또그 단군 신화에 대한 또 다문화사의 의미라는 이제 그런 주제지만 그래서 이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 단군 신화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뭐 단일 민족 신화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 연구들을 보면 이제 다문화사에서 좀 비중이 있고 또 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우리 그 텍스트에서도 보면 이승희의 단군 신화의 한국어 교재 수용 양상 해가지고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군 신화가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한국어 교재로서 어떻게 재구성되고 요약되고 수정될 수 있는지를 이제 연구한 건데 고전 문학 작품의 원전 수용 방식을 좀 고찰한 그런 내용이고
또 이명현 씨가 쓴, 자, 우리 텍스트 볼까요? 여기에 보면 이명현 씨가 쓴 다문화 시대의 가치와 의미라는 이제 그 연구에서 보면은 우리 단일 민족주의의 어떤 잘못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문화적 관점에서 진화 해석이 필요하다. 막 이런 내용이 또 나오고 있고, 우리 단군 신화에서 이 환웅과 웅녀가 결합하는 것은 우리가 통합의 이야기로 해석을 하는데, 즉 통합과 이 화해의 가치에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게 통합과 화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건국 신화로서의 속성 때문에 다문화적인 해석을 했다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성공적인 다문화 가정의 어떤 모범 사례로서 여성 인물들을 살펴본, 또 양민정 씨가 연구한 다문화 교육 관점의 여성설화의 서사적 전통 연구,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당구 신화에 나오는 웅녀, 또 주몽 신화에서의 유아 부인, 우른각시에 나오는 우른각시, 이 세 여성들을 통해서 다문화적 교육 관점에서 결혼 이주 여성들의 이주자로서의 어떤 삶, 혹은 타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내용도 또 있고, 이렇게 다양한 연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당군신화 여러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간단하게 줄거리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준비한 건데, 한번 볼까요?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까마득한 옛날에 세상이 만들어진 뒤로 땅 위에는 풀과 나무가 자라고 온갖 짐승과 사람이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람들은 사냥을 하거나 열매를 따먹고 살았지요. 농사 짓는 법을 몰랐으니까요. 그때 하늘시인 환인의 아들 환웅이 세상을 내려다보니 온갖 것들 가운데 사람이 가장 착하고 영리했어요. 환웅은 땅에 나라를 세우고 사람이 사는 세상을 다스리고 싶었어요. 환웅은 세상으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널리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늘신 환희는 아들 환웅의 마음을 알고 세상을 굽어보았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세 개의 높고 아름다운 산이 보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태백산이 가장 아름다웠어요. 하늘신 환희는 환웅을 불러 땅으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널리 도움을 주라고 말했어요. 환웅은 바람을 다스리는 풍백, 비를 다스리는 우사, 구름을 다스리는 운사와 함께 세상으로 내려갔어요. 3,000명의 무리들이 환웅의 뒤를 따랐어요. 땅으로 내려온 환웅이 태백산에 이르자 산꼭대기 신단나무 아래 넓은 터가 보였어요. 환웅은 그곳에 머무르며 그곳을 신시라 불렀어요. 환웅은 신시에 머물며 환웅천왕이 되어 사람의 세상을 다스렸어요. 환웅이 풍백과 우사와 운사에게 바람과 비와 빛을 다스리게 하니 사람들은 비로소 곡식을 기르며 살기 시작했어요. 환웅은 농사에 관한 일, 생명에 관한 일, 질병에 관한 일, 형벌에 관한 일들을 잘 다스렸어요. 환웅은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나쁜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저마다 착하고 올바르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와 말했어요. 자기들도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지요. 환웅은 곰과 호랑이에게 쑥 한 줌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했어요.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곰과 호랑이는 환웅에게서 얻은 쑥과 마늘을 들고 굴 속으로 들어가 소원을 빌었어요. 곰과 호랑이는 쓰고 매운 쑥과 마늘을 먹으며 힘겨운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쑥과 마늘만 먹다가 지친 호랑이는 견디지 못하고 그만 굴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하지만 곰은 굴 속에 홀로 남아 정성스레 마음을 닦았어요. 쓰디 쓴 쑥과 매운 마늘만 먹고 어둠을 견뎌냈어요. 그렇게 날이 가고 달이 지나 어느덧 약속한 100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굴 속에 신비한 기운이 가득 차더니 한 줄기 빛이 곰의 몸을 감쌌어요. 그러자 곰은 아름답고 착한 여인의 몸으로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가리켜 곰이 변한 여자라 하여 웅녀라 불렀어요. 웅녀는 여인의 몸이 되었지만 혼인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신단나무 밑에 와서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어요. 웅녀는 사람의 어머니가 되고 싶었던 것이죠. 환웅은 간절히 비는 웅녀를 보게 되었어요. 환웅은 웅녀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웅녀가 고개를 들어보니 늠름한 사내가 빙긋 웃고 있었어요. 환웅은 웅녀에게 자신과 결혼하여 사람의 아기를 낳으라고 말했어요. 환웅과 웅녀는 곧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날 온 세상에는 싱그러운 향기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퍼져 나갔어요. 얼마 후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귀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아기는 너무나 총명했어요. 이 아기의 눈빛은 온 세상을 담을 듯 깊고 맑았어요. 이 아기의 이름이 바로 당군 왕검이에요. 당군 왕검은 자라서 어느덧 의젓한 청년이 되었어요. 당군 왕검은 아버지 환웅처럼 사람이 잘 살도록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싶었어요. 아버지 환웅은 아들에게 새 나라를 세워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잘 살 수 있도록 하라고 했어요. 당군 왕검은 환웅 앞에 엎드려 절하고 신단나무가 있는 신실을 떠났어요. 만 백성과 뭇 짐승들이 당군 왕검의 뒤를 따랐어요. 당군 왕검은 밝고 아름다운 땅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새 나라의 이름을 조선이라고 정하고 이를 세상에 널리 알렸어요. 당군 왕검은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가르쳤어요. 당군 왕검은 아버지 환웅에게 배운 대로 새로운 나라의 법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과 농사에 필요한 연장과 도구를 만드는 기술을 가르쳤어요. 사람들은 곡식을 담을 예쁜 그릇도 만들었어요. 그러자 세상은 더욱 살기 좋아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영리해져 갔어요. 네, 건국신화 거의 다 했고, 우리가 이제 좀 환웅과 웅녀, 이 웅녀에 이제 초점 맞추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줄거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내용을 봤는데, 이 당군 신화, 각 나라마다 건국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당군 신화를 교재로 활용해서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 고전 문화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 이유는 이제 이 당군 신화가 수많은 설화 중에서도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다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고, 웅녀의 사례를 보죠.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국 신화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사에서 이 당군 신화가 가진 영향력을 볼 때 이 다문화사에서도 당군 신화를 이 대표 신화로 이제 우리가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겉으로만 이렇게 보는 뭐 이런 위상이 사실은 다는 아니고, 이 당군 신화는 관심도 또 이렇게 화려한 관심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배척당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 외국인도 뭐 당군 신화 모르는, 한글을 그렇게 잘하면서도 한국에 오래 살았는데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이 당군 신화가 과거와는 다른 우리 지금 그런 어떤 모순적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문화사회 아래에서, 그죠? 이런 다른 민족 신화가 오히려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언뜻, 그죠?
그래서 다문화사이기 때문에 이 신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단일 민족의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배척당하는 어? 그런 모순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 민족의 상징이라는 문학적 가치가 오히려 그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에 대한 어떤 배척이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단군 신화를 교육 현장에서 오히려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단군 신화를 아마 배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외국인은. 그래서 이거는 사실 너무 지나친 혈통주의나 단일주의가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의 다문화 사회에 부정적 영향력을 또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단군 신화를 교육에서 뺐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단군 신화는 혈통주의만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군 신화에는 서로 다른 두 민족의 통합 지금 여기에서 누구예요? 환웅과 웅녀 그죠? 환웅과 웅녀를 통해서 서로 다른 두 민족의 통합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사실은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교재로 갈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점에 이제 통합에 우리가 주목을 할 때 다문화 사회와 연관해서 이제 이 통합에 주목하면 앞에 제가 언급했던 그런 많은 연구들이 다문화적 관점에서 연구들이 나온 이유가 되는 겁니다. 문학적으로도 보고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이 단군 신화는 서로 다른 문화가 결합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사회에서 단군 신화는 단일 민족의 민족성도 물론 있지만 통합을 중요한 그 핵심적인 키워드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도 이제 나오지만 단일 민족의 이 상징 문학을 다시 통합의 서사로 해석한다는 점이 언뜻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우리라는 개념에는 너와 나를 포함하고 있기에 단군 신화는 단일 민족 상징으로서의 대표 신화이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두 민족 간의 통합의 서사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다른 사전 자료들 중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단군 신화에 나타난 다문화 사회 가지고 보세요. 이게 나오죠. 단군 신화를 이제 우리가 하늘을 숭배하는 하늘족, 천족과 고몰 토테모로 숭배하는 웅족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민족이 탄생하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민족이 평화롭게 하나가 되어서 다문화 사회를 이룬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 성립 목적도 분명했는데 바로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그죠? 이 홍익인간이라는 상징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단군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그죠? 현족과 웅족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입니다. 우리 국부이지만 다문화 가정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시대를 거칠 때 강력하게 형성된 이 단일 민족 의식은 우리 민족을 생존과 독립의식으로 똘똘 뭉치게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민족의 기원을 다문화 사회에서 발견하고 다름과 또 다름이 어우러져서 아름답게 되는 21세기 다문화 사회를 꿈꿔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뭐 그 뒤에 또 내용이 더 있지만 아마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단군 신화를 단일 민족 신화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 단군 신화가 통합의 서사로서 우리가 읽을 때 이 단군 신화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 텍스트에서는 주로 희주자로서의 웅녀에 이제 초점을 맞출 겁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먼저 다문화사에서 현재 아주 중요한 그 영향력을 가진 단군 신화라는 어떤 얘기에서 볼 때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어, 잠깐 보고 왔습니다. 잘못된 게. 자, 집에 이제 너뚱이가 있는데 수업할 때 한 번씩 방해가 됩니다. 네, 문을 잠갔어요. 자, 계속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웅녀에 집중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은 다문화사의 이주자에 대한 시각, 네?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 이주 여성들을 또 하나의 가족, 외국인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가족 이런 말도 사실은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이민자들을 우리 안의 구성원으로 어쨌든 인정하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하지 않으면 이번에 이제 프랑스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유럽의 사례를 보면 갈등 결국 그게 나중 골이 깊어지면 폭동 사태라든지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적인 어떤 손실이 사실은 큽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통합과 화해의 정책이 필요하고 사실 우리 이렇게 글로벌 사회에서 지구촌이라고 하잖아요. 지구가 하나의 마을처럼 촌락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지구촌인데 우리가 외국에 가서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생활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또 그 나라에 가서 이민자 혹은 이주자로서 취급을 받을 때를 생각하면은 이런 시각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주자들을 우리의 구성원으로 이제 인정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점은 여전히 이주자는 우리 사회에서 타자고 이방인이고 그런 시각이 많이 존재하죠. 그래서 또 결혼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에 가난한 나라에서 돈 때문에 팔려온 여성이다. 옛날 우리 지내내론 이야기로는 뭡니까 심청 소녀 심청 아까도 그런 얘기 있죠. 여기 이제 심청 이야기도 이제 교재로도 쓰이지만 그런 어떤 가난한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마치 돈 때문에 팔려온 노예처럼 또 소녀 심청이처럼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그런 부정적 어떤 시각이 결국은 다문화 가정이나 다문화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텍스트에서도 이주자에 대해서 우리가 토착사회, 다수사회 입장에서 이런 고정적인 어떤 생각을 이제는 틀을 좀 긍정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건국신화에서 이제 단군신화의 웅녀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 굴 속에서 마늘과 쑥마늘 먹으면서 그 어둠 속에서 견딘 호랑이는 못 견디고 뛰쳐나갔죠. 웅녀는 그런 과정을 어쨌든 고통을 감내하고 인간이 된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 텍스트에서도 이걸 이제 통과 의례라고 이제 얘기를 하던데 보세요. 통과 의례라고 이제 웅녀의 통과 의례입니다. 마늘과 쑥마늘 먹으면서 감내했던 웅녀의 통과 의례. 그래서 이런 그 고통을 참아낸 시간을 우리가 다문화적 시각에서 접근해 가지고 이러한 통과 의례 과정이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이주자의 삶의 가치 또 긍정적인 다문화 사회를 위해서 한번 그런 시각에서 접근해 보자는 겁니다. 단군신화의 다문화적 접근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 단군신화가 우리나라 건국신화지만 단군이라는 우리 시조인데 이 시조지만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에서 나왔지만 단군을 낳은 어머니 웅녀는 토템족의 웅족이라고 했습니까? 웅족 웅족입니다. 어쨌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웅녀가 이런 사람이 아닌 고모의 신분에서 그런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고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인의 그 대모격이라 할 수 있는 웅녀가 된 이야기가 단군신화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웅녀가 환웅과 통합의 역사를 만드는 과정을 이 다문화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자, 이주자로서의 웅녀의 문화 적응.
아까도 나왔지만 웅녀는 원래 곰이었지요. 인간과는 전혀 다른 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인간이 되고 싶어가지고 인간 세상으로 편입을 꿈꾸는 그런 존재. 이걸 우리가 이제 이주자의 그 상황으로 만약에 적용해 보면은 다른 그 문화권에 이제 동경을 갖고 이민 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주자상이 보이는 겁니다. 웅녀에게서 이 곰에게서 보이는 겁니다. 아직은 웅녀가 아니죠. 예.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이 텍스트만 보면 지겨우니까 우리나라 신화의 특징이라는 이제 이 내용이 있는데 이건 조금 한 10부분 조금 길어서 제가 신화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띠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간 중심의 사상, 두 번째로는 삶과 죽음의 순환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신화의 정형이라고 하는 단군 신화를 보죠. 창세의 주신인 환인이 아들인 환웅을 세상으로 내려보낼 때도 그 주된 뜻은 물은 모든 생명을 널리 이롭게 하라였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 환웅이 인간 세계에 내려와 펼친 신시시대의 중심 이념 역시 모든 생명을 널리 이롭게 한다였죠. 단군 역시 이 뜻을 단군 조선의 정치 이념으로 세웠으니 이는 곧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통일인간의 사상이 됩니다. 이처럼 단군 신화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결코 하늘을 숭배하거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들이 인간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끊임없이 일을 했고 신의 뜻을 거역한다고 해도 벌을 주는 일도 없었죠. 이게 이제 다른 나라 건국 신화하고 좀 다릅니다. 유일신을 믿는 그런 종교하고 그렇죠. 신이 자기 뜻을 거역한다고 해서 벌을 준다든지 유일신을 믿는 다른 쪽 서구 문화권에서는 좀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좀 철저하게 인간 중심 사상이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훗날에는 이 뜻과는 다르게 변질이 되어서 인간이 하늘을 숭배하고 신성시하는 동물도 만들게 되었지만 어쨌든 첫 뜻은 신이 인간을 위한다라는 부분이 다른 나라의 신화와는 조금 다른 면입니다. 소위 천국과 지옥으로 이등분되어 있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의 무속 신화에 등장하는 저승은 매우 독특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망자는 사자의 부름에 답하라. 영원한 삶의 공간인 극락, 죽은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서천서역국, 죽음의 공간인 지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서천서역국입니다. 저승 자체가 삶과 죽음이 순환하는 공간인 것이죠. 하늘과 땅, 불과 물도, 음과 양도, 해와 달과 별들도 갈라지지 않고 서로 혼돈스럽게 뒤엉켜 있고 바다도 어둡고 깊어 생물은 태어납니다. 물과 불을 갈라놓자 풀과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다. 다시 오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환인의 부름을 받은 환웅. 이제 너는 신들을 이끌고 인간 세상의 태백산으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뜻을 가르치고 배우게 해. 세상을 밝히고 그 뜻을 영원히 이어가게끔 이끌거라. 환희는 환웅에게 우주와 하늘의 이치를 상징하면서 하늘의 명을 받았음을 상징하는 신표인 천부인 세 가지 거울, 칼, 방울을 주고 또 다른 미션을 수행하라 고 두루두루 생명들을 보살피니 세상의 모든 만물과 사람들은 더욱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번성함이 너무 과했던 것이었을까요? 사람과 짐승이 늘어남에 따라 서로 뒤섞여 혼란과 다툼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나운 짐승과 벌레들이 달려들기 시작하니 사람들은 견디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환웅은 고민 끝에 아껴두었던 히든 카드들을 꺼내는데요.
가장 먼저 신통력이 뛰어난 치유 씨를 부릅니다. 좀 치유 씨는 바람, 번개, 구름, 안개를 부리는 힘이 있고 도구를 만들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너무 길었어. 이와 관련된 썰 하나 풀어볼게요. 고수레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실 듯이 기쁜 마음으로 마을에 돌아와 사람들에게 불을 얻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고대 문자 같은 글자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깁니다. 웅녀 이야기를 좀 더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생략해야 돼. 생략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이 무한정 있으면 다 보고 하면 좋지만은 무한정 시간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문화권에서 온 이주민들이 우리가 단군 신화에서의 웅녀에 이제 대입해 보면은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이주자이고 지상의 토착 세력인 곰과 호랑이가 정주자라고도 볼 수가 물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이 텍스트에서는 다문화적인 접근이라는 이제 전제를 우리가 한 상황에서 인간을 아무래도 정주자의 입장으로 보고 인간의 모습으로 편입하려는 곰과 호랑이를 이제 이주자로 일단 보는 겁니다. 그게 아무래도 더 낫겠죠. 네, 그게 좀 더 이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을 동경해서 인간 사회 속에서 이제 인간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다른 문화권의 곰과 호랑이를 이주자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한웅도 인간을 다스리는 인간 세상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정주자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웅녀는 인간 세상으로 편입한 다문화 사회 이주자의 위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텍스트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신화를 볼 때 웅녀가 인간되기 과정을 살펴보면은 웅녀가 원래 곰이지만 굴 속에서 이제 마늘과 쑥만을 먹고 이제 통과 의례를 거치는데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 다른 이제 설화에서 보면 뭐 당금 얘기 이런 데서 보면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는 과정을 이겨내는 그런 얘기도 있고, 바리덱이라는 설화에서도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저승길을 떠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단군 신화에 나오는 이 곰도 우리 인간이 즐겨 먹는 마늘과 쑥만을 먹으면서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격리된 채 100일간 참아내고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지위나 상태를 통과할 때 이런 통과 의례, 이게 이제 우리 다른 설화에서는 당금 얘기나 바리대기가 이겨내는 것하고 곰도 비슷한 과정이죠. 이런 통과 의례를 이겨내는 겁니다. 물론 호랑이는 못 견디고 호랑이 어떤 본능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 통과 의례를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지요. 그래서 이 통과 의례라는 것을 우리가 다문화적 관점에서 보면은 곰과 호랑이의 이 통과 의례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이주자의 문화 적응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텍스트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은 깁슨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볼까요? 문화 적응이라는 것이 두 문화 간의 계속적인 혹은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로 생긴 변화가 문화 적응인데, 정치나 경제, 언어, 종교, 사회제도의 변화, 대인관계와 심리적인 내적인 변화, 뭐 이렇게 깁슨은 문화 적응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랩스라는 사람은 문화 접촉 상황에서의 적응 문제에 대한 관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론은 베리의 문화 적응인데, 이 사람의 문화 적응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이주자가 자신의 고유한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주류 사회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설립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문화 적응을 어떻게 나눴습니까?
네 단계로 나눴습니다. 동화, 분리, 혹은 통합, 주변화 이렇게 네 개의 문화 적응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텍스트의 이제 저자인 그 오정미 씨죠. 건국대 선생님인 오정미 씨는 6개의 문화 적응을 지금 여기 공안했죠.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주자와 정주자의 관계 인물이 등장하는 설화를 6개의 문화 적응으로 이제 자기는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동화와 통합 그리고 변혁이 있고 이게 이제 적응 양상이라는 거죠. 부적응 양상,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 양상에는 분리와 주변화 그리고 종속이 있다. 이 분리라는 것은 그 다수사회하고 소수사회가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소수사회의 이주민은 그 이민자들끼리만 생활하는 거고, 그죠? 또 종속은 이제 그와는 반대로 노예처럼 거기에 완전히 속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분은 이제 6개로 이제 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문화 적응을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면서 이주자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이제 문화 적응인데 이런 문화 적응은 그 이주자가 새로운 문화와 이제 맞닥뜨리면서 적응하기 위해서 견뎌내는 과정이니까 예를 들면 뭐 언어든 가치관이든 좀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화 적응이 결국은 적응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부적응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크게 보면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통과 의례와 문화 적응은 서로 대응이 되는데 우리가 그 설화를 다문화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오정미 씨 같은 경우는 6개의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주자로서 이제 웅녀, 우리가 웅녀에 초점을 맞춰서 웅녀의 문화 적응을 분석한 내용이 지금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이 내용입니다. 그죠? 이제 오프라인 같으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읽어보라 하겠죠. 이런 내용은. 여기 이제 장문신화에 나온 내용 중에 일부인데 한번 봅시다. 때마침 곰 한 마리와 이러면 잘 보입니까? 때마침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았는데 늘 신웅에게 사람 되기를 드렸다. 이때 신이 신령한 쑥 한 심지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했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곧 사람의 모습을 얻게 될 것이다. 곰과 범은 이것을 얻어서 먹었다. 17일 동안 몸을 삼가자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다. 그러나 범은 능히 몸을 삼가지 못했으므로 사람의 몸을 얻지 못했다. 이제 삼국유사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일부랍니다. 곰은 어쨌든 간에 소통을 상징하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곰이 우직하다, 좀 미련하다 말도 하지만은 우직하다, 그죠?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곰의 성향이. 그렇지만 어쨌든 동물적인 본능이 있을 건데 그걸 참아낸 겁니다. 곰은 햇빛을 안 보고 쑥과 마늘만 먹으면서. 그래서 이걸 다문화적으로 해석하면 곰은 아까 말했던 6개의 문화 적응 유형 중에서 자신의 원래 문화적 속성을 포기하고 정주자에 해당되는 신과의 소통을 위해서 동화하는 그 문화에 동화하는 그런 문화 적응을 받아들인 겁니다. 결국 곰은 인간의 문화에 순응해서 동화되어 가지고 인간이 된 겁니다. 반면에 호랑이는 인간이 되지 못한 이유는 육식 동물이라는 어떤 본능, 동물의 속성을 참지 못한 거죠. 계속 유지한 겁니다. 그래서 동굴 속에서 뛰쳐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같은 경우는 동화 유형의 문화 적응을 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원문화의 속성대로 다시 호랑이로 돌아가니까 부적응한 그 사례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곰이 이 동화라는 문화 적응을 우리가 해가지고 곰이 인간 세상에 성공적으로 편입했기 때문에 이 곰이 웅녀라는 여인이 되는데 그 찰나에 웅녀라는 여인이 되는 그 찰나가 다문화적으로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주자들에게 문화 교육을 하는
실제 목표가 이 부적응에서 적응으로 문화 적응의 양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근데 이 부적응에서 적응하는 과정으로 이제 변화하여서 나타나는 결과가 웅녀죠. 단군 신화에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이주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거의 문화 적응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문화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죠.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부터 문화 적응이 어느 지점부터 이제 문화 적응이 변모하기 시작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좀 힘들죠. 교육을 위한 텍스트로서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군 신화를 교육 텍스트로 활용하면 봄이 웅녀가 되는 순간은 그 이야기로서의 어떤 서사적인 감동이 있고 또 문화 적응의 변화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타 문화에 동화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곰에서 여인으로 드라마틱하게 변화되는 그 순간 이 웅녀가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문화 적응의 변모 양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웅녀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웅녀가 이 타 문화에 동화되는 문화 적응에서 멈추지 않고 상호 문화 차원의 통합이라는 그런 문화 적응까지 결국은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낳잖아요. 그죠? 이주자의 이상적인 문화 적응 양상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웅녀인데, 통합의 문화 적응은 이주자가 이 원래 토착 정주자와 상호 주체성을 펼치는, 즉 정주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소통하는,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문화 적응이죠. 한쪽에 일방적으로 흡수돼서 그렇게 동화되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이주자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꿈꾸는 문화 적응이 그런 거 아닙니까? 실제로 많은 다문화 국가들이 통합의 문화 적응을 문화 정책으로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는 완전히 자기 나라 문화에 동화 흡수되는 걸 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갈등이나 유혈 사태도 폭동도 발생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통합의 문화 적응을 웅녀가 단군을 낳는 어머니가 되니까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수많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상 수많은 여인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이주자의 위치에 놓이곤 하죠. 결혼을 통해서, 그죠? 그런데 결혼한 후에 이제 시댁으로 시집 와가지고 이제 편입을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으로 편입을 한 며느리 입장이죠.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새로운 시집 문화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주체성도 포기하거나 또는 소통을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시집 문화에 적응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인들에게 이 자녀의 출산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죠. 우선 아이의 출산이라는 것은 혈연 집단의 시집 문화 속에서 이 여인을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혈연 관계에 준하는 구성원이 된다는 거죠. 또 그 시대에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어머니라는 자격을 새롭게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에서 이제 어떤 배타적 위치가 아니고 아웃사이드가 아니고 이제 변화하죠. 이전보다 좀 더 강한 주체성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고, 어머니가 되면서 여성은 결국은 강한 주체성과 소통 능력을 획득하는 겁니다. 정주자의 입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여성의 정체성을 나가 아닌 어머니에서 이제 찾는다는 것은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가부장제 가족 문화에서 여성이 며느리에서 어머니 위치로 변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다문화적으로 볼 때도 큰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단군 신화에서 웅녀에게도 단군을 낳는 일은 다문화적 시각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웅녀가 단군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자기의 주체성을 포기하던 그런 때와는 다르지요. 웅녀의 주체성도 단군을 통해서 함께 표현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인간 세상에
선흥하는 동화 유형에서 이제 웅녀가 어머니가 되니까 상호 문화 차원의 통합의 문화 적응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산은 웅녀의 의지와 희망으로 이루어진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장군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은 웅녀의 주체성과 그리고 소통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성취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이제 다른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화적으로 볼 때 웅녀가 환인, 그 다음에 환웅, 장군 이런 계보를 쭉 볼 때 스스로를 좀 소멸하는 웅녀가 사라지는 그런 우리가 계보로 남자 중심에서 그죠? 가부장적 시각에서 볼 때 환인, 환웅, 장군 이렇게만 보면은 가부장적 남성적 시각이죠.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를 접한 사람들이 이 환웅과 단군과 함께 웅녀를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단군 신화를 알 때 웅녀를 빼고 단군 신화가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웅녀는 단군 신화에서 단군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서사 속에서 중요한 인물이고 다문화적으로도 이제 이주자가 아니고 완전한 정주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우리가 한 번씩 확인하면서 봐야 됩니다. 아유, 벌써 46분이네요. 오늘 저 단군 신화 이야기는 제가 한 50분 안에 마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준비한 동영상 보고 하다 보니까 50분이 다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텍스트로 치면은 여기 219쪽인데 통과 의례로서의 문화 적응의 교육적 효과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시간 관계상 50분 정도 되면 끊는 게 맞거든요. 여러분이 집중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남은 시간 감사합니다.